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앞으로 지진이 발생하면 땅이 실제로 흔들리는 지역에만 지진 재난 문자가 발송됩니다. 그동안 지진의 절대 규모를 기준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문자를 일괄 발송하면서 빚어졌던 혼동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기존에 서너 시간씩 걸리던 PCR 검사를 6분 만에 해낼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빛을 받으면 즉시 뜨거워지는 메타 표면을 활용해 유전자 증폭에 필요한 반복적인 가열에 들어가는 시간을 대폭 줄였습니다. 지난주 국내 출시된 비만약 위고비의 오남용이 현실화하면서 식약처가 위고비 해외 직구를 차단하고 주요 쇼핑몰의 관련 검색어를 금칙어로 설정하는 등 조치에 나섰습니다. 대한비만학회는 위고비가 구역질이나 폐렴, 췌장염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관리를 촉구했습니다. 국내 위성 스타트업이 국내 최초로 위성용 인공지능 프로세서를 고도 597km 우주에서 실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위성 영상 전처리 속도가 기존보다 35배 빨랐는데 우주 데이터를 위성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어 효율적인 우주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국내 위성 스타트업 텔레픽스가 우주에서 위성이 수집한 정보를 지구로 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실시간 처리하는 인공지능 프로세서를 실증했습니다. 텔레픽스는 지난 8월 스페이스X의 팔콘 9 로켓에 실려 우주로 발사된 위성용 인공지능 프로세서 테트라플렉스가 고도 597km에서 위성 영상 전처리를 11초 만에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6분 이상 걸리던 것과 비교하면 35배 빠른 것입니다. 텔레픽스는 최종 성능 검사에 통과하면 위성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위성 안에서 AI 처리해 빠르게 제공하는 우주 궤도상 AI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별도의 운동기구 없이 집에서 하는 맨몸 근력 운동이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보다 지방 연소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세대 스포츠응용산업학과 전용관 교수 연구진은 22명의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맨몸 근력 운동인 칼리스테닉스와 트레드밀 달리기에 운동하는 동안과 운동 이후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운동 중에는 맨몸 근력 운동이 달리기보다 더 많은 탄수화물을 사용했으며 운동 후 맨몸 근력 운동은 에너지 소비의 71%가 지방에서 일어났지만 유산소 운동 후에는 50%에 불과했습니다. 연구진은 맨몸 근력 운동이 장시간 지속적인 운동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짧은 시간 운동할 때는 에너지 소비와 지방 연소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기존에 서너 시간 걸리던 유전자 증폭 PCR 진단을 6분 내외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PCR 진단은 바이러스 유전자를 증폭하기 위해 열을 반복적으로 가해야 하는데 빛을 흡수해 순간적으로 열로 전환하는 메타 표면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감염 여부 확인으로 널리 쓰인 유전자 증폭 PCR 진단 기술. PCR 진단 기술은 우리 몸에 침입한 바이러스의 DNA를 검출하는 방식으로 높은 정확도가 특징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몸속 아주 미량의 바이러스 DNA를 검출할 수 있을 정도로 증폭합니다. 바이러스 DNA 증폭을 위해 DNA를 95도로 가열했다가 65도로 낮추는 과정을 반복하는데 기존 PCR 방법으로는 서너 시간이 걸렸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를 6분 30초 정도로 크게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핵심은 빛을 흡수해 순간적으로 열로 전환해주는 메타 표면 기술에 있습니다. 메타 표면에 고리 모양의 나노 물질을 올려 빛을 받으면 순간적으로 열이 오르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빛의 거의 반사를 최소화하고 또 투과를 최소화해가지고 거의 가시광선 그다음에 근적외선 빛을 거의 100% 정도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빛을 흡수하면은 이제 표면에 있는 자유전자들이 진동을 하게 되면서 그게 또 순식간에 열로 바뀌게 되면서 연구진은 실험을 통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전자를 효과적으로 증폭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종식됐지만 신종 바이러스는 언제든 출몰할 수 있다고 과학계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메타 표면 기반 PCR 기술이 진단 현장에 빠르게 적용되길 기대해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불이 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오경보를 줄일 수 있는 지능형 화재 감지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빛의 파장에 따라 달라지는 입자 산란도를 측정해 화재 연기와 불이 나지 않은 상황의 공기 입자를 구분하는 오경보 방지용 인공지능 센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다양한 빛의 파장을 이용해 공기 중 고체 액체의 작은 입자의 고유한 산란 특성을 측정하고 인공지능 기술과 접목해 화재 여부를 더 정확히 판단합니다. 연구팀은 기존 광전식 화재 감지기의 경우 산란광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화재 경보를 울려 오경보가 자주 발생했다면서 공기 흡입형 감지기에 우선 적용해 오경보를 줄이고 소방 출동 비용과 소방력 낭비를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진이 났을 때 기상청에서 보내는 지진 재난 문자, 삐 소리에 놀란 경험 다들 있으시죠? 너무 자주 울리거나 제때 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발송 기준을 지진 규모 대신 실제 흔들림으로 바꾸고 단위도 광역시에서 시군구로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명과 주방용품이 흔들립니다. 계속 흔들려. 지난 2022년 일본 오이타현 남동쪽 해역에서 규모 6 이상의 강진이 발생하자 부산과 울산 등 영남 해안에서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유리에서 다다다다 소리가 나는 거예요. 침대를 잡고 진짜 누가 심하게 흔들 정도로 이제 진동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국외 지진인데다 재난 문자 발송 기준에 미치지 않아 당시 지역 주민들은 어떤 정보도 없이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반대로 지난해 11월 규모 4.0의 경주 지진에서는 지진동이 아닌 이른 새벽부터 울린 지진 재난 문자가 말썽이었습니다. 실제 진도 3 이상의 흔들림이 감지된 곳은 부산과 울산 등 영남 지역이었지만 발빠른 재난 문자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울려 퍼진 겁니다. 정작 피해 가능성이 낮고 지진동이 없었던 수도권에서는 출근길과 등굣길까지 혼동이 빚어졌습니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상청이 오는 28일부터 지진 재난 문자 발송 기준을 규모 기반에서 흔들림, 진도 기준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지역 규모에서 3.5 이상 그리고 해역에서 규모 4.0 이상이면 진도와 상관없이 모두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 예상 진도가 5 이상이면 40데시벨 이상의 알림음을 동반한 긴급 재난 문자로, 그리고 예상 진도가 4 이하이면 안전 안내 문자로 송출하게 됩니다. 기상청은 지진 재난 문자 송출 범위를 기존의 광역시도에서 시군구로 세분화하고 일본 등 국외 지진으로 인한 한반도의 흔들림에도 지진 문자를 송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진 조기 경보에 의해 전국으로 송출하는 긴급 재난 문자도 기존 규모 4.0 이상에서 규모 5.0 이상으로 조정해 과도한 불안감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비는 그쳤지만 전국에 거센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특히 설악산에는 초속 36.8m에 이르는 태풍급 강풍이 부는 가운데 커다랗게 무지개가 걸렸습니다. YTN 재난보도 시스템 영상에 포착된 그림 같은 풍경 함께 보실까요? 설악산 울산 바위가 내려다 보이는 CCTV 속 영상입니다. 거대한 바위산 위로 커다랗고 또렷하게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그야말로 장관이죠. 수요일 오전까지 설악산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렸는데 떠오른 태양빛이 공기 중에 남은 빗방울에 굴절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들어낸 겁니다. 파란 하늘에 흔들림 없이 떠있는 무지개. 하지만 그 아래 나무들은 세차게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비구름이 빠져나가고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차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어 바람이 강해지는 일명 팬 현상에 의해서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바람이 더욱 강하게 불었습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강원 산간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35m가 넘는 태풍급 강풍이 불어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설악산에서는 강풍에 부러진 나무가 등산객을 덮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는데요. 강풍특보가 내려졌는데도 입산이 통제되지 않아 예방조치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악산 울산바위 인근 등산로. 아름드리 전나무가 쓰러져 있고 구조대원들이 다친 등산객들을 응급처치합니다. 오전 8시 40분쯤 순간 최대 초속 30m가 넘는 강풍에 부러진 나무가 등산객들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3명이 어깨와 다리 등에 가벼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고가 나니까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했으면 안 올라갔죠. 설악산에는 새벽 3시에 강풍특보가 내려졌지만 설악산 사무소는 사고 이후인 오전 9시에야 입산을 통제했습니다. 강풍으로 사고가 날 걸 예상을 전혀 못했고요. 그리고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강풍에 통제하다는 데 한방향 민원이 또 폭주하게 돼요.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전국적으로 속출했습니다. 경기 포천 한탄강 축제장은 강풍에 천막이 무너지고 기구가 뒤엉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속초와 강릉 등에서는 주택 지붕이 뜯겨나가고 쓰러진 나무에 도로가 한때 통제되거나 전기 공급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설악산에서는 순간 최대 초속 35m가 넘는 태풍급 강풍이 기록됐고 동해안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30m 안팎의 돌풍이 몰아쳤습니다. 동해 북부 해상으로 발달한 저기압이 통과하고 우리나라 남서쪽으로는 고기압이 위치하면서 남북 간의 기압차가 크게 발생함에 따라 이번 강풍으로 강원도에서만 나무가 쓰러지거나 유리창이 깨지는 등 수십 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내륙 습지인 경남 우포늪이 11만 톤 넘는 탄소를 저장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이 지난해부터 우포늪의 퇴적토 탄소 저장량을 조사한 결과 늪 아래 6m 깊이 퇴적토에 약 11만 6천 톤의 탄소가 저장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년 5.6mm의 퇴적토가 쌓여 해마다 190톤의 탄소를 새로 흡수해 저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탄소량의 86%는 식물 플랑크톤 가운데 스스로 광합성을 하는 돌만류에 의해 저장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팀은 그동안 내륙 습지는 박테리아가 배출하는 메탄 등으로 탄소 배출원 인식이 강했지만 수중 퇴적토 탄소량 확인을 통해 탄소 흡수와 저장 능력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출시된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위고비에 해외 직접 구매를 통한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 지도에 따라 비만 치료제를 복용해야 한다며 해외 직구로 구매하면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고 오남용 우려도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또 주요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위고비, 삭센다, 다이어트 약 등을 검색 금칙어로 설정하고 모니터링 협조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위고비가 출시된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위반 게시물 12건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된 뒤 온라인 불법 유통 등 오남용 우려가 커지자 대한비만학회가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관리를 촉구했습니다. 비만학회는 위고비가 출시되자마자 미용 목적으로 거래되는 등 오남용 우려가 현실화했다며 불법 유통을 철저히 단속하고 부작용 모니터링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위고비는 뛰어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이지만 오심이나 구토, 흡인성 폐렴, 췌장염 등 다양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위고비는 비만 환자 치료를 위해 만들어진 약물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이라며 체질량 지수 기준으로 치료 대상자가 명확히 정해져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정 갈등이 8개월째 계속되는 가운데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단체 2곳이 여야 의정협의체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정치권은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전공의, 의대생들은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선을 그은 데다 참여단체도 내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 조건으로 삼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전격적으로 여야 의정협의체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협의체 문제가 떠오른 뒤 주요 의사단체가 참여를 결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 단체는 현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반대하고 전공의들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대한민국의 의료 붕괴를 지켜볼 수 없다며 참여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의대생 휴학계 허가 문제는 물론 이미 입시가 시작된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도 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기구가 우여곡절 끝에 첫 발을 뗀 것이지만 난관은 많습니다.
유일한 법정단체이자 가장 규모가 큰 대한의사협회는 두 단체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특히 의정 갈등 해결에 열쇠를 쥔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입장을 내고 허울뿐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정부가 반대 입장을 못 박은 의대생 휴학의 무조건 수용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도 협상에 커다란 걸림돌입니다. 정치권도 출범 자체는 환영했지만 여야의 온도차는 존재했습니다. 협의체 구성에 공을 들여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SNS에 의료계 참여를 환영한다며 의료 상황을 해결할 출발점이 될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참여 결정이 다행스럽다고 평가하면서도 전공의들이 참여할 여건이 되도록 정부 여당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결국 대화로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찾겠다며 협의체를 가동하는 건데 의료 시스템 정상화란 성과를 내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야 의정협의체 참여기관을 통해 의료계 의견을 전달받고 올해 안에 의료 대란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의료 대란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의사단체에서 참여하기로 한 여야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개혁 논의를 진행한 뒤 의료 대란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참여를 결정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의사단체를 완벽하게 대표하는 데 제한이 있겠지만 의료계 이야기를 자세하게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 의료 대란이 올해 안에 끝날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여야 의정협의체가 가동되면 빨리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올해 안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사망률이 취약계층에서 최대 2배 이상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서명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급성 심근경색증을 진단받은 취약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4만 2천여 명 가운데 이달 중순 기준 사망자 비율은 5.2%였습니다. 같은 기간 일반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은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사망률은 2.2%를 기록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망률의 절반이 안 됐습니다. 지난해 뇌경색증을 진단받은 환자의 경우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사망률은 5.6%로 건강보험 급여 환자 사망률 3.5%보다 1.5배가량 높았습니다. 서 의원은 심뇌혈관 질환의 경우 증상 악화 위험이 있어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만큼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게 취약계층을 위한 산정특례 기간 연장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필수과로 분류되는 심장혈관 흉부외과 전문의 3명 가운데 1명은 60세 이상으로 고령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전국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흉부외과 전문의 1,191명의 평균 연령은 53.3세였습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30.2%, 60대가 26.2%, 40대가 24.4%였고 30대 이하는 13%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까지 합치면 60세 이상 흉부외과 의사는 모두 32.5%로 3명 가운데 1명꼴이었습니다. 또 인구 1000명당 흉부외과 의사 수는 0.02명에 그쳤고 신경외과 전문의는 0.06명, 외과 전문의는 0.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전이 누적 적자와 고물가 속에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리는 고육지책을 내놨습니다. 가정과 소상공인이 쓰는 전기요금은 서민 경제 부담을 고려해 동결했습니다. 박희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택용 전기요금이 또 동결됐습니다. 지난해 5월 마지막으로 인상된 뒤 1년 반 가까이 같은 요금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민 경제 부담을 고려한다는 이유였는데 이번엔 물가보다 살아나지 않는 내수 탓이 컸습니다. 민생과 자영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소비 심리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평균 9.7% 인상됩니다. 특히 반도체 공장 등 대용량 전기를 사용하는 산업체의 경우 10% 이상, 중소기업은 5%대 인상안이 적용됩니다. 국내 전력량의 절반을 사용하는 대기업에 더 높은 전기요금을 부과하면서 전체 요금을 5% 인상하는 효과를 얻어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수출 원가 부담을 떠안게 됐지만 정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인상은 수출용 대기업 부분에서 좀 고통을 좀 분담했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산업용 중심으로 올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전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안정적인 흑자 구조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줄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42원이 오릅니다. 인하폭이 줄긴 했지만 물가 충격 우려에 인하 조치는 2달 더 연장된 겁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부터 일단 연말까지 2달간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집니다. 다만 인하폭이 줄어듭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인하율 20%에서 15%로 5%포인트, 경유와 LPG 부탄은 30%에서 23%로 7%포인트 인하폭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현재보다 1리터에 42원, 경유는 41원, LPG 부탄은 14원 오르게 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6%로 정부 목표치 아래로 내려와 유류세 인하 종료의 명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농산물 가격이 고공행진 중이고 중동 정세 급변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단계적 축소가 결정됐습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면 기름값이 좀 올라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경제가 나쁘다 보니까 뭐 가격이 너무 돈이 없으니까 기름 넣는 것도 부담 가죠. 올해 29조 6천억 원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세수 결선도 인하폭 축소의 배경입니다. 유류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올해 11조 4천억 원 거쳐서 본 예산보다 4조 원 넘게 덜 거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는 국제 유가가 급등했던 2021년 11월 이후 3년 넘게 이어지게 됐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지진 재난 문자의 발송 기준이 지진의 규모 대신 실제 흔들림, 진도 기준으로 바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또 기존의 광역시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해서 발송한다고 하는데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느 지역까지 재난 문자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 재난 문자로 인한 불안감과 혼동은 줄이고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